누명은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억울한 평판이다. 억울한 누명을 당한 사람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1999년 2월 6일 전라북도 완주군 삼내읍에 위치한 나라 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할머니가 질식사하는 강도 치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 발생 9일 만에 인근에 살고 있던 19에서 20살의 청년 3명이 잡혔는데 이들은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밝혀져 재판에 회부되었다. 재판은 대법원까지 갔으나 이들은 최종적으로 3에서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폭행으로 인해 거짓 자백을 했다고 10년 이상 주장해왔다. 사실 1999년 11월 부산지검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고 용의자 3명을 검거한 후 자백을 받아낸 뒤 전주지검으로 넘겼으나 2000년에 전주지검 측은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 부실 수사 논란이 있었으나 곧 사그라들었고 그동안 재수사 요청이 많았으나 전부 묵살당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처음으로 알아낸 건 당시 전주교도소 천주교 교화위원으로 일하던 박영희였는데 1999년 여름에 당시 복역 중이던 3인조 중 하나인 임누구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임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사 당시 담당 검사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에 박영희는 해당 검사의 존재를 전주지방검찰청에 물어본 결과 사실임을 알아낸 후 동료 교화위원과 함께 처음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완주경찰서를 찾았으나 경찰서 측의 비협조로 무산되어 대신 사건 현장인 나라 슈퍼로 가서 피해자들과 주변 주민, 현장에 남은 물건 등을 살펴서 사건을 떠올린 끝에 당시 피해자 유족들을 찾고자 했지만 이들은 이미 이사간 탓에 찾을 수 없었다. 어렵사리 수소문한 끝에 유조 최 누구에게 연락하여 6개월간 조심히 설득한 끝에 그녀와 함께 전주교도소에서 임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러 간 결과 최씨 측이 기억하는 목소리가 아님을 확인했고 같은 시기 최씨 측도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강도 사건으로 빼앗긴 폐물 등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고 하자 박영희와 최씨 동료 교화위원 한 명이 부산지검을 찾아 진범의 육성 녹음 테이프를 청취한 끝에 최씨로부터 그때의 범인 목소리가 맞다고 소견을 이끌어냈다. 같은 시기 수감자 3명의 가족들로부터 어렵사리 찾아갔으나 이들은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박영희는 진범을 수사할 당시에 담당 검사에게 진실을 요구하자 검사 측은 서울에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찾아가도록 권유했고 이에 따라 서울로 가서 여러 변호사들과 인권단체, 언론사 등을 떠돌았다. 부산지검을 찾아간 후 민변 소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는데 교도관들과 동료 교화위원들의 만료 등으로 강 누구, 임 누구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해 간신히 서류를 갖출 수 있는 최 누구만 재심했으나 2000년 9월 29일 전주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고 광주고등법원에도 항고했으나 2001년 또 기각당했다. 2016년 1월 말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했다. 그는 1999년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용의자 3명 중 1명이었으며 유족 앞에서 사죄하고 자신 대신 무고하게 살인 누명을 뒤집어 쓴 피해자 3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나오면서 상황이 급격히 뒤집어졌다. 나머지 진범 중에서 1명은 2015년 말에 스스로 죽었고 남은 1명은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은 피해자 유족과 실제 강도 치사 진범이 나서서 처벌받았던 사람에 대해 무죄를 호소하는 상황이 되었다. 2016년 6월 23일에 비슷한 내용을 KBS 스페셜에서 다룬 바 있다. 이 사건의 재심을 담당한 박준영 변호사가 직접 출연하였고 3내 3인조의 처지와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출한 자술서 등을 비교하였는데 여기서도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3인조 중 1명은 당시에도 현재도 언어나 논리, 구사 능력이 낮아서 긴 문장을 쓸 수 없는 정도임이 의학적으로 드러났는데 당시의 자술서 등은 매우 긴 장문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방송을 타며 이구심이 늘어났다. 이 사건을 담당한 박준영 변호사가 이 사건을 변호하면서 2015년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이 받아들여져 열렸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위인 박씨가 1999년 2월 18일에 촬영한 당시 경찰의 현장 검증 영상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영상에는 경찰이 3인조를 폭행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하는 장면이 있었다. 저 들어가면 줘. 이렇게 하면 안 보이니까 이 막아자 시작 가보자. 아이고 네가 저 감독이 손에 두 사는
2016년 10월 28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재심 판결에서 강도치사 혐의로 복역을 했던 3명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다행히 2016년 11월 4일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를 밝혀 복역하였던 3내 3인조는 17년 만에 최종 무죄 확정을 받았다. 2017년 6월 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억울하게 11년간 감옥 살이를 한 3인에게 총 11억여 원의 형사보상 금액을 결정하였다. 2022년 4월 17일 당시 주인 검사였던 최 변호사가 사과하였다. 2023년 11월 1일 이 사건을 다룬 영화 소년들이 개봉했다. 1990년 1월 4일 새벽 1시 30분께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편동 인근에서 한 남녀가 차를 주차해 놓은 후 여성은 차에서 내리고 남성은 뒷좌석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괴한 2명이 강제로 차문을 열고 피해 남성의 얼굴을 돌로 계속 가격하였다. 그때 여성이 돌아오고 괴한은 남성을 살리려며 차에 타라고 말했다. 차는 엉궁동으로 향했고 괴한들은 피해 남성의 손을 뒤로 묶고 입을 막은 후 피해 남성을 죽이기 위해 낙동강에 밀어 넣었다. 피해 남성은 겨우 테이프를 풀고 물속에서 나와 괴한과 격투를 벌이다가 괴한이 방심한 사이 여성에게 도망치라며 소리를 지른 후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도망쳐 근처 공장에 숨어있다가 공장 직원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강변도로와 낙동강변 엉궁동 555번지 갈대숲에서 피해 여성의 시신이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는데 두개골이 분쇄 골절되었으며 뇌 일부가 도구 없이 맨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손상된 상태였다. 피해 여성은 인근 지역에 살던 박씨로 사건 바로 전날까지 한 무역회사에서 근무했다. 현장에서는 박씨의 시신 외에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그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박씨의 직장 동료는 밤이 어두워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남성이 기억하는 유일한 사실은 범인 중 한 명은 키가 컸고 다른 한 명은 키가 작았다는 정도였다. 범인의 특징은 당시 낙동 강변에서 잇따라 발생한 여러 건의 강도상의 사건들의 범인들과 매우 흡사했다. 사람들은 일련의 사건을 가리켜 일명 엉궁동 2인조 사건이라고 불렀다. 엉궁동 2인조는 현장마다 지문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고 수사는 지체됐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서 30여 미터 떨어진 부분에서 체액이 묻은 손수건이 발견되었는데 초기 검사에서 혈액형은 A형이었으나 재검사 후 AB형으로 반응했고 손수건이 범인의 것이 맞다며 범인 한 명의 혈액형은 A형 또는 AB형으로 추정된다. 피해 남성의 차량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으로 확인한 결과 피해자들의 혈액형은 남성 A형, 여성 B형이었다. 그런데 사건 발생 2년 후인 1991년 11월 8일 용의자들이 검거됐다. 당시 경찰 발표에 따르면 체포된 두 사람은 낙동강 주변에서 경찰을 사칭하며 돈을 갈취하고 다녔던 전력이 있었다. 당시 울숙도는 차량 통제 지역이었으나 연인들이 은밀한 데이트를 위해 차를 몰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경찰이 저 위협하다가 봐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하여 돈을 받고 내보내는 형식이었다. 게다가 한 명은 키가 컸고 다른 한 명은 키가 작았다. 당사자 최씨의 말에 따르면 당시 청년 봉사 단원이었고 자연보호 활동을 했다고 한다. 울숙도에서 차를 끌고 온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했더니 3만원을 자신에게 주었고 얼떨결에 그 돈을 받았던 것이 확인이 되었다고 한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이들이 범인임을 확신했지만 10여 차례가 넘는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진술을 끊임없이 번복했고 특정 시점부터 두 사람의 진술이 정리된 정황이 발견됐다. 최종 수사 결과 검거된 두 사람 중 체격이 큰 최씨가 강목으로 피해자를 구타한 후 키가 작은 장씨가 돌을 이용해 살해한 것으로 정리됐다. 두 사람은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그로부터 21년 후 감형받고 출소했지만 이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의 시력이 장애에 가까울 정도로 나빴다는 사실은 최씨도 알고 있었다. 시력반의 가장 윗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시력이었음에도 최씨는 당시 장씨를 공범으로 지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최씨가 형사들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며 가혹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속임수 일명 공사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21세기에는 과학 수사가 발달하여 DNA 검사나 CCTV 확인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과학 수사라는 개념이 생소해서 용의 선상에 올라와 있는 용의자들로부터 자백을 받는 것이 강력한 증거였는데 자백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에 강한 수사가 종종 일어났다. 박준영 변호사가 당시 사건 관련 신문기사 3년치를 찾아보니 고문과 가혹행위와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기사들 중 엉궁동 피해자들이 수사를 받았던 부산 사학경찰서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고문을 당했다는 기사도 발견했다고 한다. 이따만 해도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사건, 미제사건의 범인을 검거할 경찰에게 특진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특진에 눈이 먼 경찰이 증거를 조작해 억울한 희생자를 만든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2021년 2월 유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까지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경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에 위치한 약촌 오거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엉뚱한 사람을 강압 수사하여 회의 자백을 받아내 무고하게 옥고를 치르게 한 사건이기도 하다. 택시기사였던 피해자 유모씨는 범인 김모씨에게 흉기로 12군데를 찔렸고 결국 폐 동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에 관한 써인 전북 익산경찰서는 용의자로 사건 현장 인근에서 범인 도주를 목격한 최모 군을 지목했으며 최군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하였다. 익산경찰서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살인 혐의로 최군을 기소하였다. 최군은 무고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최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으며 국선 변호사의 감형 설득으로 인해 유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버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5년을 감형한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최군이 최종적으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되었으며 최군은 교도소에서 10년 동안 복역하다 2010년 만기 출소하였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 만기 복역한 것도 모자라 출소 후에는 설상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택시기사의 사망보험금에 이자 1억 4천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그리하여 최군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검찰과의 지리한 싸움 끝에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당초에 무혐의로 풀려났던 범인 김모씨는 긴급 체포되었고 2018년 3월 27일 15년형이 선고되어 사건은 진정으로 마무리되었다. 목격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최모군은 범행에 대한 두장 분량의 진술서에서 범행의 전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저를 때려서 화가 나 오토바이 밑에 있는 칼을 꺼내어 택시기사 어깨를 붙잡고 찔렀습니다. 택시기사와 시비를 붙은 최군이 오토바이 좌석 밑에 보관하였던 칼을 꺼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진술이다. 당시 익산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최군은 정면에서 택시기사를 찌른 것이 아닌 조수석으로 들어가 옆자리에서 택시기사의 어깨를 붙잡고 오른쪽 가슴을 찔렀다. 더불어 최모씨는 부검 기록 중 확인된 옆구리의 자상 3군데 또한 자신이 찌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해당 자상은 뇌출혈로 인한 호흡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 측에서 절개한 것으로 최모씨가 진범이었다면 결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다. 진범 김모씨는 당시 생활고를 겪고 있었으며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기 위해 피해자 유모씨의 택시에 탑승하였다. 이후 약촌 오거리 버스 정류장 인근까지 이동한 김모씨는 갑자기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칼을 들이밀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고 이 과정에서 놀라 도망치려고 한 택시기사의 왼쪽 어깨를 붙잡고 칼로 찔렀으며 찌르면서 칼끝에 뼈가 걸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칼끝이 이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과 갈비뼈에 손상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 칼에 돼지비계나 기름 같은 것이 많이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상세한 점이 많았다. 이후 근처 공주원 전화로 친구 임모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임씨 집으로 도망치고 나서 흉기를 임씨에게 보여준 후 그 집 매트리스 아래 숨겼다. 임씨는 후에 이사가면서 이걸 집에 놔두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폭행과 고문 등 강압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이 존재한다. 최군의 진술에 따르면 체포짓고 경찰서가 아닌 인근 모텔로 연행한 뒤 전화번호부를 하나 툭 던져주며 거기에서 진범을 찾아내라고 강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뒤통수를 가격하였다. 이후 익산경찰서로 연행한 후 본격적인 폭행을 시작하였으며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발바닥을 경찰봉으로 때리거나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엉덩이나 허벅지를 때리기도 하였다. 심지어 최모군의 어머니가 아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했던 당시에도 폭행은 계속되었다. 체포 이후 3일간 수면을 박탈당했다고 한다. 경찰의 폭행과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한 최군은 결국 허위 진술을 하였으며 이 진술을 토대로 기소가 이루어졌다. 여러 차례의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택시로 들어오기 위해 어떤 문을 열었는지, 범행 흉기는 어떤 것을 썼는지, 범행 흉기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 주요 부분이 바뀌었다. 개연성을 위해 수사 상황에 맞춰 조사를 수시로 고쳤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 범행에 사용했다는 식칼과 해당 차량문의 손잡이, 창문 등 증거물 에서 최근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에 사용했다는 식칼에서 혈흔 반응도 아예 나오지 않았다. 재심 당시 현역에 있던 경찰관 박모 경위가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경희는 2000년 수사 당시 수사팀에서 막내에 위치했고 당시 최군을 가혹 행위가 벌어진 여관에 데려다준 게 자신이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정작 폭력을 휘두른 선배 형사들은 최군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고 아직 현직에 있는 사람도 있다. 박준영 변호사가 이 사건의 재심을 신청하였고 2016년 11월 17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이 사건의 재심 판결이 나왔다. 결국 살인죄로 복역하였던 최모씨에게 살인 혐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3내 나라 슈퍼 강도 치사 사건과 같이 수사기관이 폭력을 동원한 무리한 범인 만들기로 누명을 씌운 사건으로 확정되었다.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뭐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저에게 누가 기울여서 들여주는 사람들도 없었고. 최모 씨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같은 날 오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당시에는 풀어줬던 진범으로 유력한 김모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하면서 경기도 모처에서 김모 씨를 긴급 체포하였다. 검찰이 16년 전과 달리 김모 씨가 진범임을 밝혀내 법원에서 유죄 선고가 나게 될 경우 이 사건은 당시 진범은 체포하지 못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고문을 가해 조작하였던 것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2017년 5월 25일 결국 진범 김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이후 진범 김모 씨가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재판이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의 유죄 판결이 나오자 2017년 12월 12일 진범 김모 씨는 관심을 받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였다고 주장하며 선고장을 냈다. 2018년 3월 27일 대법원에서 진범 김모 씨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확정하였다. 2021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속에서 재판부는 국가가 최 씨에게 13억여 원, 최 씨의 부친에게 2억 5천만 원, 최 씨의 동생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전체 배상금 16억여 원 중 20%는 최 씨를 강압 수사했던 경찰관 이모 씨와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2021년 1월 13일 강압 수사 경찰관 이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1년 8월 당시 최 씨를 조사했던 검사가 최 씨를 만나 사과했다.